가게 셔터를 내리며 손에 남은 먼지를 털었습니다. 30년 동안 쥐고 있던 국자를 놓고 나니 손가락이 허전하더군요.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보는데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노란빛 형광등 아래 비워진 진열대, 세월의 흔적이 묻은 타일, 바닥, 그리고 언제나 제자리를 지키던 작은 TV까지. 이제 더 이상 이 공간에 제 숨결이 깃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정순애 64입니다. 서울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죠. 순애네 반찬이라는 손글씨 간판, 그 아래로 참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쉼없이 움직이던 손길이 이제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네요. 처음 가게 문을 열던 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반찬들이 생각납니다. 김치, 장조림, 고추장아찌,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그 가게는 제 인생의 절반이었고 그만큼 제 외로움의 벽이기도 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잊을 수 있었거든요. 혼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마음도요. 손님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제 하루를 채웠습니다. 오늘은 무슨 반찬이 맛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소소한 질문들이 제 삶의 의미였는지도 모릅니다. 이혼한 지는 12해, 남편의 바람이 터진 날 저는 싸우지 않았고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도장을 찍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느꼈던 무력감과 배신감은 이제 희미한 기억이 되었지만 가끔 밤이 깊을 때면 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일에만 매달려 그의 마음이 멀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접어두곤 했죠. 지나간 일에 미련 두는 건 제 성격이 아니니까요. 아이들, 딸은 캐나다로, 아들은 수원으로.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 라고 묻는 문자 가끔 오긴 합니다. 근데 꼭 필요한 게 있어야 연락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명절에도 바쁘다며 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제 자식들이니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손녀의 사진을 보내올 때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내 핏줄이 저렇게 자라고 있구나 싶어서요. 사람 참 간사하죠.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된 건데 막상 아무도 없는 집에서 TV 소리마저도 공허하게 들릴 땐 아무 말이라도 좀 해달라는 마음이 드는 거니까요. 밤이면 더 심해집니다. 빈 방을 바라보며 누군가의 숨소리를 그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라디오를 틀어놓곤 합니다. 낯선 목소리라도 들으면 조금은 덜 외로운 것 같아서요. 그날도 반찬 가게 문을 완전히 닫고 돌아오니 낡은 주방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내 삶은 멈춘 것 같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속에 저는 어디쯤 있는 걸까요? 30년간 한자리에 머물렀던 제 인생이 이제 어디로 향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버스를 갈아타고 작은 선착장에 닿았을 때는 오후 햇살이 바다 위에 반쯤 기울어 있었습니다. 푸른 물결 위로 금빛길이 만들어져 있어 마치 누군가 손짓하는 것 같았지요. 선착장 주변은 한적했고 바닷가 마을 특유의 짭조름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낯선 곳에 홀로 발을 디딘 적이 있었나 싶더군요. 섬으로 가는 배는 하루에 한 번. 저는 그걸 기다리며 적막한 대합실 의자에 앉아 혼자만의 여행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고 갈매기 몇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죠. 그 자유로움이 부러우면서도 어딘가 허허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행 가방에서 미리 싸온 주먹밥을 꺼내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바닷물 출렁이는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노라니 저 멀리서 아주 작고 둥근 배가 파도에 흔들리며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의 이름표 없는 선물처럼 그동안 살아오면서 모든 것에 이름표를 붙이며 살았던 것 같아요. 아내, 어머니, 가게 주인. 그런 이름표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그저 나로 남은 기분이었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에 탄 사람은 셋, 어부처럼 보이는 남자 둘, 그리고 나. 그들은 저를 잠깐 쳐다보더니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안심이 됐습니다. 아무도 제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 편안하게 느껴졌거든요. 서울에서는 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손님들의 시선, 이웃들의 시선, 가족들의 시선까지. 여기선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가방 속 귤 하나를 꺼내 까먹으며 혼자서 섬에 가는 사람도 있긴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낯설게 바라봤습니다. 귤 껍질을 까면서 손끝에 맺히는 상큼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작은 행복이라는 게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귤을 까먹는 이 순간의 자유로운 말이에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섬이 가까워지자 갈매기가 먼저 날아와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밀려오듯 바람이 불어와 내 앞머리를 조용히 밀어내더군요. 마치 오랜 친구가 반갑게 맞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바다는 점점 깊은 남색으로 변해갔고 섬의 윤곽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록빛 산과 작은 집들, 그리고 돌로 쌓은 방파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섬에 내리자 작은 이정표 하나와 버스 대신 오래된 트럭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군데군데 녹이 슬어 있었지만 엔진 소리는 힘차게 울렸어요. 한쪽에는 그물과 빈 양동이들이 실려 있었고 바닷물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이곳의 삶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민박 찾으시죠? 운전석 창문 너머로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말수가 적어 보이고 눈빛은 무던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손은 거칠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바다와 함께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보다는 눈빛으로 대화하는 곳인 것 같았어요. 그것도 참 좋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늘 필요 이상의 말들로 둘러싸여 있었으니까요. 올라타세요. 민박은 마을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마치 바다처럼 깊고 조용한 울림이 있었어요. 저는 트럭에 올라탔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럭 짐칸 옆에 매달려 저는 섬마을을 둘러봤습니다. 햇빛에 말라가는 미역, 나무 위에서 졸고 있는 고양이 한 마리, 그리고 옹기종기 앉은 집들,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서울의 빠른 템포에 익숙해져 있던 제게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푸른 바다가 보였고 바위 위에는 해초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고구마죽에 김치를 내어주셨습니다. 창가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데웠고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밤새 비가 조금 내렸는지 창문에 빗방울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 모습조차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혼자라도 잘 먹어야 해. 그래야 여행이 여행이지. 그 말이 꼭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길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서울에서는 이런 정성스러운 손길을 얼마나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가 생각하니 가슴이 조금 아려왔습니다. 저는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섬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없고 오가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돌담길을 따라 걸으며 이름 모를 들꽃을 만져보았어요. 도시에서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작은 생명의 숨결이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바닷가에 쌓인 조개 껍데기들은 각자 다른 모양을 하고 있었죠. 마치 사람들의 인생처럼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머리 위로 오를 즈음 저는 마을 초입에 있는 노포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슈퍼 겸 식당, 나무 간판이 삐뚤게 매달린 오래된 집, 문 앞에는 녹슨 자전거가 하나 세워져 있었고 처마 밑으로는 고추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었지요. 거기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제 그 방파제의 남자. 그의 옷차림은 소박했지만 구부정한 어깨에서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랜 시간 무언가를 지고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제보다 더 깊게 느껴졌고 햇살 아래서 그의 얼굴에 패인 주름이 더욱 뚜렷해 보였어요. 그는 그 가게 앞 벤치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저는 국수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릇에서 올라오는 김이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가지만 맛있게 국수를 먹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서 소박한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나가는 걸 보고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조금 쉰 듯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깊고 단단한 울림이 있었어요. 혹시 아침 드셨어요? 그의 물음에는 어떤 부담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인사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소소한 배려가 오랜만에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다 죽이요. 그런데 향이 좋네요 하고 말했죠. 실은 그의 국수를 본 순간 군침이 돌았거든요. 아침에 먹은 죽도 맛있었지만 뜨끈한 국수의 향기는 또 다른 유혹이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숟가락을 내려놓고 반쯤 비워진 그릇을 밀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수줍지만 진실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웃지 않다가 다시 찾은 미소 같았어요. 여기 칼국수가 꽤 괜찮습니다. 같이 앉으실래요? 사장님이 반 그릇 더 주실 거예요. 그의 제안은 부담스럽지 않게 들렸습니다. 오히려 그 순수함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섬엔 이름도 예의도 그렇게 무겁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라면 낯선 남자와 같은 테이블에 앉는 것을 주저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경계심이 필요 없을 것 같았어요. 벤치에 앉으니 바다가 더 가깝게 보였고 갈매기 소리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자기를 장혜식입니다. 라고 짧게 소개했습니다. 그가 이름을 말할 때 그의 눈이 잠시 바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바다에게도 자신을 소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 작은 행동에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섬세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오셨어요? 그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캐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네, 전 정순애예요. 혼자 왔어요. 원래 단체 관광이었는데 출발 당일에 취소됐거든요. 제 말에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해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혜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혼자라도 잘 오셨습니다. 이런 곳은 혼자가 오면 더 잘 보이거든요. 그 말은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가 숟가락으로 국물 가장자리를 천천히 떠먹는 모습이 왠지 오래된 벤치처럼 시간을 오래 견뎌낸 사람 같았거든요. 그의 모든 동작에는 천천히 삶을 음미하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의미를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음식을 다 먹고 나자 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두 손으로 그릇을 조심스럽게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인사를 나누고 나왔습니다. 그의 등 뒤로 햇살이 비쳐 실루엣만 보였지만 그 모습이 참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혹시 오후에 할 일 없으시면 마을 뒷산에 국화밭 있어요. 조금 걷기 좋습니다. 제가 길 아는데 안내해도 괜찮을까요? 그의 제안은 수줍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 낯선 섬에서 혼자 길을 찾는 것보다 아는 사람의 안내를 받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말없이 마을을 지나 작은 숲길을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황금빛 얼룩을 만들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잎들이 우리 발 아래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었어요. 마른 잎 밟는 소리만 들렸고 햇살은 나뭇가지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가끔 새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멀리서 파도 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모든 소리가 어우러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그는 중간중간 바위에 핀 이름 모를 이끼를 보여주고 산딸기 열매를 조심스레 따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무척 섬세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자연과 교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걷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여기 사시는 거예요?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가 이 길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궁금했거든요. 네, 3년쯤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며칠 있으려고 왔는데 돌아갈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제 질문에 그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갑자기 깊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마치 바다 위에 구름 그림자가 지나가듯 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물어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떠나온 삶에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어떤 무게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무게는 내가 지금 감당할 게 아니란 걸 어느 순간 알게 됐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이해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국화밭에 도착했을 때 작은 노란 꽃들이 햇살 아래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들은 마치 물결처럼 움직였고 달콤한 향기가 주변에 퍼져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에 감싼 작은 국화 한 송이를 꺼내 내게 건넸습니다. 손수건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그 안에 조심스레 감싸진 국화는 아직 생기가 넘쳤습니다. 말리는 중이었어요. 그냥 그쪽 어울릴 것 같아서요. 그의 말은 수줍었지만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선물이었어요. 그것도 아무런 이유나 명분 없이 그저 누군가가 저를 생각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잊었습니다. 국화꽃을 받으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다른 언어로 사는 중이구나. 단어가 아닌 마음으로, 계산이 아닌 진심으로 소통하는 언어 말이에요. 서울에서는 잊고 살았던 그런 언어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내게 삶은 감자와 된장국을 내주며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오늘은 마을장이 서는 날이에요. 섬이라 별건 없지만 구경은 할만해요.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으로 건네는 음식은 참 정갈했습니다. 오랜 시간 삶의 지혜가 담긴 손길이었어요. 저는 소쿠리를 들고 시장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으로 모여드는 사람들 사이로 섞여 걸으니 처음으로 이 섬에 속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관광객이 아니라 잠시나마 이곳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소박한 좌판에 삶은 고구마, 미역, 젓갈, 그리고 여기저기 모여 수다 떠는 마을 어르신들. 대도시의 번화한 시장과는 달리 여기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보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그런 모습이 참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들 틈에서 해식 씨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회색 조끼에 마을 노인과 웃으며 말하고 있었죠.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마치 이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은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그는 삶은 계란 2알을 봉지에 넣어 어느 할머니 손에 쥐어주더군요.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잠시 잡고 무언가 말씀하셨고 해식 씨는 고개를 숙여 경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소소한 교감이 왠지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이 잠시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순간들을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빠르게 지나가 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작은 온기를 느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습니다. 어이쿠, 혼자 오셨어요? 어제 장 씨랑 같이 산에도 가셨다며? 한 아주머니가 두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쩐지 친근하면서도 살짝 조심스러운 말투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네, 길 안내해 주셨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제의 산책은 나만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그 아주머니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비밀을 공유하듯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녀의 숨결에서 생선 비린내가 살짝 났지만 그것조차 이 섬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 착한 구석 있어요. 요즘은 말도 조용하고 술도 안 해요. 근데 예전에 좀 그랬어요. 그녀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혜식 씨의 과거가 궁금해졌어요. 예전이요? 제 질문에 아주머니는 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얘기가 바람에 날려 다시 혜식 씨에게 돌아갈까 두려운 듯 했어요. 옛날에 부인한테 소리도 많이 지르고 경찰도 몇 번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 마을 어르신들이 다 알아요. 애들 데리고 마누라가 외국 나가버렸죠. 혼자 남은 뒤론 말수가 줄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안이 갑자기 말라붙는 기분이었고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어제 함께 걸었던 그 사람이 가족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의 부드러운 눈빛과 조용한 목소리가 어떻게 그런 상처를 남길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우린 그렇게 믿어요. 혼자 조용히 속죄하는 중이겠죠. 아주머니는 말끝을 흐리며 봉지를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그녀의 말이 공중에 남아 맴도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장터의 소란 속에서 잠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시끌벅적했지만 제 귓속은 마치 진공 상태가 된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는 혜식 씨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혜식 씨는 여전히 노인을 부축하며 빵을 손에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그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젠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조심스러움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러나 그날 오후 저는 혜식 씨가 길가에서 말을 걸었을 때 짧게 웃기만 하고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걸 느꼈는지 표정이 조용히 가라앉더군요. 그의 눈에서 아쉬움이 비쳤지만 그는 억지로 붙잡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민박집으로 돌아와 저는 마루에 앉아 국화를 꺼냈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보다 향이 옅어졌지만 그 꽃잎 끝에는 여전히 햇살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꽃잎 하나하나를 유심히 바라보니 자세히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살짝 마른 가장자리, 아직 선명한 노란색,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꽃가루까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그걸 믿을 수 있을까? 내 삶에서 만난 사람들 중 정말 변한 사람이 있었던가?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친구들은 점점 멀어졌으며 심지어 아이들조차 저와의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어왔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하루 종일 접어뒀던 가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별로 가져온 것도 없는데 가방은 어쩐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다시 그 익숙한 일상으로 그 텅 빈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민박집 창문 너머로 파도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듯, 그러나 결국은 그냥 물러저는 파도처럼. 그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파도는 밀려왔다 다시 바다로 돌아가고 또다시 밀려오길 반복했습니다. 그 끝없는 순환이 어쩐지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국화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하루 사이에 그 꽃이 내게 얼마나 많은 의미가 되어버렸는지 그게 조금 얄미웠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스스로에게 부끄러웠어요.
그의 과거를 알고 난 지금 그와의 짧은 추억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배 시간을 확인하고 할머니께 짧게 인사드렸습니다. 너무 잘 쉬다 갑니다. 다음엔 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 말에는 애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저도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몸 건강하세요. 라는 말을 조용히 남기셨습니다. 그 말에는 어떤 판단이나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진심 어린 바람만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 태도가 더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짐을 끌고 선착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혜식 씨와 마주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과 혹시라도 얼굴 한 번 더 보면 달라질까 두려운 마음이 엉켜 있었습니다. 섬 특유의 조용함이 더 깊게 느껴졌어요. 마치 섬 자체가 저를 붙잡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을 초입 낡은 벽돌 담장 옆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지나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그는 평소보다 더 정갈한 옷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 가방을 보고 잠시 입술을 굳게 다물더니 말없이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바람에 살짝 흩날렸고 눈빛은 어제보다 더 맑아 보였어요. 마치 이별을 예감하고 모든 마음의 준비를 한 사람 같았습니다. 떠나시는군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예상은 했지만 현실이 되자 아쉽다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그의 손에 들린 봉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제와는 다른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제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한번 깊게 쉬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 이야기 마을에서 들으셨겠죠? 그의 눈빛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저를 바라보며 질문했어요. 그 용기가 오히려 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정면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의 과거를 알게 된 후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보다 더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 속에는 후회와 인정, 그리고 어쩌면 희망 같은 것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 일들 부끄럽습니다. 변명도 핑계도 없습니다. 다 내 손으로 벌어진 일이니까요. 그의 말이 내 가슴에 툭 하고 닿았습니다. 그 솔직함이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숨기지 않는 그 자세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섬에 온 이유는 도망치려던 게 아니라 다시는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말에 담긴 무게는 무척 무거웠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험난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내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드릴 생각 없었는데요. 혹시 모르니 남기고 싶어서요. 봉투는 소박했지만 정성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은 느껴졌어요.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섬 참 조용하더군요. 바람도 파도도 사람 마음도 다 조용해서 마음 깊은 데가 자꾸 드러나요. 제 말에 그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픔과 이해가 섞여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저를 조금씩 바꿔놨어요. 그래서 당신 앞에선 처음으로 거짓말 없이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솔직함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런 진심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을까 생각하니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내 안 어딘가에서 자꾸 메아리처럼 되살아났습니다. 도망치려던 게 아니라 다시는 상처 주지 않으려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배를 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그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담장 옆에 서 있었습니다.
흙 묻은 신발, 주름 깊은 손, 하지만 눈빛만은 정직했습니다. 그 눈빛은 제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눈빛이 내게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달라지고 싶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고스란히 들고 섬을 떠났습니다.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해식 씨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어요. 멀어지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제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무엇인가를 남겨두고 온 듯한 기분이었어요. 서울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을 여는 손끝이 괜히 더 조용했습니다. 익숙한 집이지만 어쩐지 더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세계에 다녀온 후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불을 켰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지난 여름에 말라버린 화분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메마른 흙과 갈색으로 변한 잎들이 마치 제 마음을 비추는 듯 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생명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걸까요? 텔레비전을 켜보려다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소음이 더 버거울 것 같았거든요. 항상 켜두던 텔레비전이 이제는 불필요한 소음으로 느껴졌어요. 이전에는 그 소리로 집안의 정막을 달랬지만 지금은 그 소음마저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국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몇 달 전에 사놓고 안 먹던 것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은 아직 남았지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음식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제 인생처럼 그저 차갑게 보관만 되고 있었던 거죠. 불을 켜고 냄비를 올리는데 문득 해식 씨가 슈퍼 앞 벤치에서 김이 오르던 칼국수를 앞에 두고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소박한 한 끼의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말하던 목소리 도망치려던 게 아니라 다시는 누구도 아프게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국이 끓는 소리와 함께 내 마음속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일까요? 국을 덜어 혼자 밥을 먹으며 문득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몇 해 전 자식들 소식이나 그날 반찬 재료 가격을 적어두던 노트였죠. 그 안에는 제 삶의 조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메모들 사이로 보이는 제 인생의 궤적이 어쩐지 외롭게 느껴졌어요. 그 끝자락에 내가 써둔 글귀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는 늘 용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지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은 있었나? 언제 썼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문장이었지만 그 말이 지금의 제게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누군가의 용서를 바라면서도 정작 제가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장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울음도 붙잡는 말도 없이 그냥 보내줬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강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저는 아무도 용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사람도 나 자신도. 그러고 보니 해식 씨는 묻지 않았습니다. 내 이혼 사유도 아이들 이야기에도 그는 관심보다는 존중을 먼저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상처는 솔직하게 드러냈어요. 그런 용기가 제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 잘못을 덮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제게 굳이 과거를 말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는 정직하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인정했어요. 그런 솔직함이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주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죄를 안 짓는 사람보다 죄를 지은 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해식 씨는 후자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진실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섬에서 가져온 국화꽃을 꺼냈습니다. 한쪽 끝이 조금 부서졌지만 가만히 코끝에 대자 그 향기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마른 꽃잎에서도 생명의 향기가 느껴졌어요.
마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국화를 손에 쥔 채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떠났지만 당신은 아직 내 안에서 말을 걸고 있어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누르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저는 다시 작은 배에 올랐습니다. 결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스스로에게 인정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죠. 배창가에 앉아 지난번과 같은 자리에 몸을 기댔습니다. 흘러가는 파도, 흔들리는 햇살, 그리고 조금은 덜 두근거리는 가슴. 이번에는 낯선 설렘보다는 편안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섬으로 향하는 길이 이제는 더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이건 기대가 아니라 다짐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그저 나 자신을 위한 두 번째 발걸음. 이번에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제 안에 어떤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여행이었어요. 섬에 도착하니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지난번엔 낯설기만 했던 바람이 이번엔 먼저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파도 소리도 갈매기 울음소리도 더 친근하게 들렸어요. 마치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민박집 할머니는 놀라셨는지 주방에서 물수건을 들고 나오시며 어머나 또 오셨네? 하고 반색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떠나온 서울보다 이곳에서 더 큰 환대를 받는 것 같아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인사드리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엔 오래 안 있을 거예요. 그냥 조금 확인하고 싶어서요. 제 말이 애매했지만 할머니는 그 의미를 아시는 것 같았어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할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이 섬의 방식이었죠. 조용히 하지만 깊이 받아주는 사람들. 그런 태도가 오히려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서울에서는 늘 설명해야 했고 이유를 대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졌어요. 저는 해식 씨를 민박 뒷산 국화밭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으로 향한 것은 본능적이었어요. 그가 거기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었습니다. 아이 둘이 자전거를 끌고 와서 그는 바퀴를 정비해주고 있었습니다. 옆엔 고무장갑과 기름 묻은 손수건, 그리고 한참 웃고 있는 마을 아이들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그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그가 고개를 드는 순간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결정을 내리고 난 후에 평온함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 숨을 잠깐 멈춘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어요. 그리고 이내 조심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셨네요. 그 말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이번엔 아무데도 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적어도 오늘은요. 제 말에 그의 눈이 더 밝아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을 들은 것처럼 기뻐 보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왜 다시 오셨어요?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뒤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돌아온 진짜 이유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의 손등에 묻은 기름 자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 중에 저는 매일 내 손을 다시 본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때 그가 했던 말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그 진실함이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듯이, 그리고 그 말의 무게를 여전히 느끼고 있다는 듯이요. 그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노력이 함께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게 어떤 반성인지 어떤 하루인지를 묻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한 번쯤 믿어보고 싶어졌어요. 제 말에 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듣기를 기다렸던 것 같았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주먹을 살짝 쥐었다가 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전히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나 같은 사람도 다시 배울 수 있을까 스스로 묻고 삽니다. 그 말은 겸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지는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손끝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내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손. 그 안엔 과거를 아는 사람의 조심스러운 온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어떤 약속이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겠다는 무언의 약속. 그날 저녁 우리는 국화밭 아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시간은 참 빨리 흘렀습니다. 가끔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해가 지고 바다가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섬의 윤곽선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시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맑은 별빛이었습니다. 해식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누구였든 당신 앞에서 거짓없이 웃고 싶습니다. 그의 미소는 순수했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고개를 기대었습니다. 그의 어깨에 잠깐 기대는 동안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허락하는 용기라는 걸. 과거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함께 앞으로 나아가 보겠다는 용기 말이에요. 그리고 노을 아래서 다시 시작되는 인생이 절대 늦은 건 아니라는 걸요. 나이가 들어서도 상처를 입었어도 실수를 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이 섬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어쩌면 사랑은 기억하고도 다시 손을 내미는 일일지 모릅니다. 그 섬에서 저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동시에 제 자신을 다시 안아주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우리는 조용히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황혼의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깊고 진실된 마음의 교감. 바다 위로 떠오르는 달빛이 우리를 비추었고 섬의 밤은 고요히 깊어갔습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면서 저는 살짝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서둘러 어디로 가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황혼 사랑방은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